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30대 초반의 나이에 겪었던 기막힌 결혼 생활과 참담한 배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알게 된 한편의 코미디 같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종합병원의 행정관리직으로 취업하여 오랜 시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병원의 서류 업무와 환자 응대 속에서도 저는 제게 주어진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제가 전 남편인 최성식을 만난 것은 30대에 접어들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가장 친한 친구의 주선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였습니다. 최성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의뢰인들을 상대하는 직업답게 그는 무척이나 서글서글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늘 깔끔했고 매사에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그의 태도에 저는 깊은 신뢰감을 느꼈죠. 우리는 서로의 성향이 꽤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순조롭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최성식은 제게 무척이나 다정한 연인이었습니다. 병원 업무로 지쳐 퇴근하는 날이면 제 직장 앞까지 찾아와 맛있는 저녁을 사주었고 주말이면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 소박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쯤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중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 몸에 작은 변화가 생겨 병원을 찾았고 임신 6주차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었지만 저희는 이미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임신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자며 저희는 서투르지만 벅찬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조금 놀라시긴 했지만 든든해 보이는 최성식을 마음에 들어 하시며 기꺼이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최성식의 집안,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 시어머니의 완강하고도 노골적인 반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던 주말이었습니다. 최성식은 며칠 전부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어머니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인사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며 자꾸만 만남을 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기에 마음이 급해져 재차 방문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미루더라고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던 어느 날 최성식과 카페에 마주 앉아 있다가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라고 저장된 발신자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남의 휴대폰을 보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화면에 뜬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홀린 듯이 그 대화방을 열어보고 말았죠. 그깟 병원 행정직 다니는 애를 어디서 인사하러 데려온다고 난리니 절대 오지 말라고 해라. 엄마는 걔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임신이 뭐 대수라고 네 발목을 잡혀? 요즘엔 의학이 좋아서 다 수술하면 그만이다. 수술비랑 몸조리할 돈은 엄마가 다 대줄 테니까 당장 정리하고 수술하라고 해라. 그 따위 애 말고 엄마가 저번에 말한 해수기 아줌마 딸이랑 진지하게 만나봐. 네가 왜 그런 굴러들어온 돌 때문에 그 좋은 혼처를 마다해. 그 짧은 몇 줄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해수기 아줌마 딸이라는 낯선 이름에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최성식은 창백하게 질려있는 제 얼굴과 휴대폰을 보고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고? 돈을 줄 테니까 수술을 하라고? 그리고 대체 이 해수기 아줌마 딸은 누군데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최성식은 당황하여 제 손을 잡으며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저를 어머니에게 데려가지 못한 진짜 이유와
시어머니가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 혜숙이 아줌마 딸의 정체에 대해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오랫동안 활동해온 여성 친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꽤나 회원비도 비싸고 소위 말해 지역에서 행세 좀 한다는 사모님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꽤 예전부터 가입이 되어 있었죠. 그 모임에 최근 혜숙이라는 아줌마가 새로 들어와 시어머니와 무척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혜숙 아줌마는 호주로 이민을 갔던 사람인데 그녀의 아들이 호주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 엄청난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혜숙 아줌마는 호주 생활 중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기도 했고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 생겨서 자신의 딸과 함께 얼마 전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더군요.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매료시킨 것은 혜숙 아줌마의 재력과 그녀와 함께 귀국했다는 딸 이주연의 화려한 스펙이었습니다. 이주연은 호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지의 유명한 기업에 입사가 내정되어 있었으나 홀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효심으로 한국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스펙 덕분에 단숨에 국내 대기업에 취업하여 번듯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했고요. 혜숙 아줌마 역시 한국에서도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모임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최성식의 집도 과거에는 꽤나 부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생전에 규모가 있는 공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님도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공장 운영이 어려워졌고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공장을 넘기게 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저 자가주택 하나 말곤 다른 재산은 별로 없는 평범한 집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과거에 잘 살던 그 화려한 기억에 갇혀 계시는 것 같았죠. 가세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무리해서라도 그 비싼 회원비의 친목 모임을 끊지 못했고 과거의 사모님 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아들의 혼처에 엄청난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눈앞에 혜숙 아줌마의 딸 이주연은 기다리던 며느리감이었을 건데 평범한 집안의 병원 행정직인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고 임신 소식까지 들고 오니 눈이 뒤집혀버린 것이었죠.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저는 깊은 절망감과 모멸감에 빠졌습니다. 저도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고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깟 조건과 허영심 앞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큰 서글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최성식에게 말했죠. 당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부정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나 이 결혼 안 할 거야. 아이는 나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키울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 소원대로 그 대단한 대기업 다니는 이주연 씨랑 선을 보든 결혼을 하든 알아서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최성식은 매달렸습니다. 서윤아, 제발 이러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나한텐 너랑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밖에 없어. 내가 엄마랑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너랑 우리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지킬게. 엄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가 중간에서 완벽하게 막아줄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 그의 절절한 눈물과 아이를 혼자 낳아 길러야 한다는 현실적인 두려움, 그리고 내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모성애가 결국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성식이 저렇게까지 나와 내 아이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데 저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죠. 사실 그것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가장 큰 오판인 줄은 모르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축복은커녕 저주에 가까운 반대를 무릅쓰고 부풀어 오르는 배를 안은 채 쫓기듯 최성식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다 보니 시작부터 철저한 가시밭길이었죠. 그리고 최성식은 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결혼 직후부터 본색을 드러낸 시어머니의 갑질 앞에서 철저하게 방관자로 전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이주연과 저를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아휴, 내 팔자야. 혜숙이네 딸 주연이는 이번에 대기업에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았다고 엄마한테 외제차를 바꿔준다더라.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맹탕을 만나 임신만 안 했어도 지금쯤 그런 번듯한 며느리 대접받으며 살 텐데 너는 친정에서 뭐 하나 번듯하게 해온 것도 없이 내 아들 등골만 빼먹는구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에 가서 밥을 차려도 명절에 용돈을 쥐어드려도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나 떼어주는 주제에 네가 뭘 알겠냐. 주연이 반만이라도 좀 따라가 바라는 모욕적인 말들도 대놓고 듣기까지 했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랫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병들게 한 것은 시어머니의 폭언보다도 남편 최성식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연애 시절 다정했던 그는 온데간데 없고 매일같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집안일과 임산부인 제 곁을 회피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도 주연 씨 이야기하시면서 나한테 막말을 하시더라. 당신이 중간에서 좀 막아주면 안 돼?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면 그는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가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좀 둥글게 넘어가면 안 돼? 집에서까지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 나 힘들어.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는 그토록 다정다감했는데 정작 아이를 낳고 나니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새끼인데도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안방을 나가 거실에서 잘 때도 있고 사무실에 일이 많다며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독방 육아와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괴롭힘, 그리고 남편의 철저한 방관 속에서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섬처럼 외롭게 버텨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가 김치통 들고 오라고 한 게 생각이 났어요. 바로 안 갖다 드리면 또 나중에 불호령이 있을 것 같아 아이는 잠시 친정엄마께 맡기고 시댁을 찾아갔죠. 현관에 놓인 낯익은 구두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다며 나갔던 남편 최성식의 신발이었어요. 왜 출근을 안 하고 본가에 와 있지? 의아한 마음으로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굳게 닫힌 안방 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나누는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제 귀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래서 주연이랑은 잘 만나고 있는 거니? 걔가 너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난다는 게 참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영 아슬아슬해. 순간 저는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연이라니? 시어머니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혜숙 아줌마라는 사람의 딸을 내 남편이 지금 만나고 있다고?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엄마. 주연이가 워낙 통도 크고 호주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쿨해요. 제가 억지로 발목 잡혀서 결혼한 거 알고 저 엄청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연이가 조만간 지금 다니는 대기업 그만두고 자기 친오빠가 호주에서 성공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한국에서 론칭할 건데 자기랑 같이 그 사업 합류하는 게 어떻냐고 하던데요.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잔뜩 상기내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머, 이것 봐라. 너 팍팍 끌어주고 얼마나 좋아. 아휴, 너 집에 있는 그 맹탕 같은 애는 어쩔 거야.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해야죠. 세빈이가 좀 걸리긴 하는데 양육비는 주면 되니까. 주연이 사업 론칭하기 전에 빨리 서류 정리하려고요.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요. 엄마 말 들을걸.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끝내려고. 잘 생각했다. 애는 그냥 줘버려. 주연이도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질색할 테니. 엄마가 위자료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방문 밖에서 그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저는 배신감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끔찍한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그동안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이주연과 미래를 즐기고 있었고
두 모자는 제 등에 칼을 꽂고 저와 제 아이를 길바닥으로 내쫓을 계획을 웃으며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칠게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자 웃음꽃을 피우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느끼며 그들을 향해 다가갔죠. 그들은 문간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이성적인 판단이 서기 시작했죠. 그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 속이고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소개까지 해주고. 제가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따져 묻자 남편은 당황하여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시어머니가 오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아들의 불륜 현장을 들킨 며느리 앞에서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겠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더군요. 그래, 네가 다 들었다니 차라리 잘됐다. 숨길 것도 없이 솔직하게 말하마. 솔직히 말해서 너랑 우리 집안은 처음부터 수준이 안 맞았어. 네가 우리 성식이 앞길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주연이는 달라. 걔는 호주에서 온 재력가 집안에 성식이랑 우리 집안을 일으켜줄 힘이 있는 애야. 내 아들이 더 큰 물에서 놀겠다는데 네가 양심이 있으면 발목 잡지 말고 조용히 이혼해라. 며느리인 저를 향해 수준 운운하며 당당하게 이혼을 종용하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비겁하게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더군요. 어머님은 둘째치고 최성식, 당신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야? 이주연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 돈줄 잡고 사업해보겠다고 조강지처럼 자기 핏줄 버리겠다는 거지. 제 질문에 남편은 얼굴을 붉히더니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당신이랑 나 성격도 안 맞았잖아. 주연이는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 나도 내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억지에 부리지 말고 합의하자. 어머니 말씀대로 위자료랑 양육비는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그는 그 알량한 몇 마디를 남기고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됐다는 듯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들었지? 성식이는 이미 마음 굳혔다. 내가 중간에서 위자료랑 위로금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애 데리고 깔끔하게 갈라서라. 저는 그 역겨운 모습을 뒤로하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당연히 저도 이혼하고 갈라서고 싶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곱게 물러나고 싶지는 않더군요. 남편에게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철저하게 받아낼 것이고 남의 가정을 파탄낸 이주연이라는 상간녀에게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었거든요.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심증과 정황은 확실했지만 법정에서 상간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이주연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었기에 당연히 증거가 없었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증거를 수집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고 심부름센터를 쓰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하던 저는 결국 친정오빠에게 연락하여 모든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오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엎어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오빠를 진정시켰습니다. 오빠, 지금 감정적으로 나가면 저쪽에서 증거 다 인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거야. 내가 원하는 건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상간 소송하고 위자료 확실히 받아내는 거야. 오빠가 나 좀 도와줘. 제 차분하고 단호한 부탁에 오빠도 이내 이성을 찾고 저와 함께 이주연의 뒤를 밟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평일 저녁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잠시 맡긴 저는 오빠의 차를 타고 시어머니가 자랑스레 떠벌렸던 이주연의 직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건물 앞이었죠. 저희는 차를 세워두고 그녀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사원증을 목에 건 젊은 여자 하나가 회사 로비 밖으로 걸어 나오더군요. 제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사진 속의 그 얼굴, 이주연이었습니다. 이주연은 택시를 잡아탔고 부촌 근처로 가더라고요. 역시 재력가 집안이라 부촌에 사는구나 생각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데 차는 동네 외곽으로 계속 들어가더니 좁고 후미진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낡은 골목을 한참 굽이굽이 걸어 들어가더니 허름하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주연은 반지하 계단으로 익숙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빠와 저는 골목 어귀에 숨어 그 광경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쟤네 집 부자라며. 근데 왜 저런 다 쓰러져가는 반지하방으로 들어가? 오빠가 어리둥절하게 묻자 저 역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과 다르게 초라하고 낡은 반지하방으로 들어가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오빠. 뭔가 이상해. 우리는 근처에서 반지하방의 입구를 주시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30분쯤 지났을 때 더욱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고 낡은 골목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값비싼 대형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서더라고요. 차문이 열리자 온몸에 화려한 명품을 휘두르고 짙은 화장을 한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녀가 바로 시어머니의 모임 친구이자 이주연의 엄마라는 해숙이 아줌마라는 것을요. 아무렇게나 주차를 하자 거기 사는 입주민 같은 사람이 따지더군요. 아줌마, 왜 자꾸 여기다가 차를 대요? 통행 불편하게. 그러자 그 해숙 아줌마가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집 앞이라서 되는데 뭐 문제 있어? 이런 차 구경도 못 해본 것들이. 뭐라고? 참나, 차만 삐까뻔쩍하면 뭐해? 반지하 살면서. 나는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거든. 당신네들 같은 인간들하고 달라. 그러더니 콧방귀를 끼고는 방금 이주연이 들어갔던 그 낡은 반지하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고급 외제차와 초라하고 낡은 반지하방, 그 극단적이고도 기이한 조합을 목격한 오빠와 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네 시어머니가 단단히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저거 완전 껍데기만 화려한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 오빠의 말에 저 역시 강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불륜 증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 무렵 반지하방의 문이 열리고 이주연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련된 원피스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더라고요.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치장을 한 그녀는 큰 길로 걸어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오빠는 급히 차를 몰아 그녀가 탄 택시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택시가 2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의 정문 앞이었죠. 택시에서 내린 이주연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문 앞 도로변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번호판을 단 승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제 남편 최성식의 차였죠. 이주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고 남편의 차는 곧장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차를 미행하여 한 오마카세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편과 이주연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내와 갓난아이를 내팽개치고 상간녀와 수십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즐기며 데이트를 하는 남편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친정오빠는 식당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볼을 맞대며 웃는 모습들을 고성능 카메라로 아주 선명하게 찍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차에 다시 올라탈 때 남편이 이주연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까지 상간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황 증거가 오빠의 카메라 안에 고스란히 담겼죠.
식사가 끝난 후 남편의 차는 다시 이주연을 태우고 아까 그녀를 픽업했던 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주연은 차창 너머로 남편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고 남편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아파트 정문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주연은 휙 돌아서더니 길가로 나와 다급하게 빈 택시를 잡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택시를 타고 돌아간 곳은 다름 아닌 저녁에 오빠와 제가 목격했던 그 동네 외곽의 낡은 반지 앞방이었죠. 모든 상황을 지켜본 오빠와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 여자 네 남편한테 자기가 저 고급 아파트에 사는 척 연기를 한 거였네. 네 남편이 픽업하고 데려다 줄 때만 저 아파트 정문에 내려서 사는 척하고 네 남편 가면 다시 원래 집으로 가는 거잖아. 오빠의 추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빠는 화를 내며 당장 남편에게 가서 저 여자의 실체를 폭로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냅둬. 내가 저 인간을 수렁에서 구해줘? 뻔뻔하게 나 버리고 저 여자 돈 쫓아간 인간인데 자기가 선택한 썩은 동아줄 자기가 잡고 망하라고 놔둬.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그 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 드릴게요. 대신 어머님이 약속하신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은 제 명의로 전부 넘기세요. 그 조건 아니면 저도 상간녀 소송 걸고 끝까지 진흙탕 싸움 갈 겁니다. 마음이 급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조건을 선뜻 수락했습니다. 이주연의 사업에 합류하면 돈은 금방 긁어모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기에 당장의 현금을 저에게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남편놈과 아주 깔끔하고 신속하게 협의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겨운 집구석에서 미련 없이 빠져나왔죠. 그들이 사기꾼 모녀에게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친정 근처에 작고 깨끗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고 예쁜 제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한동안은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 육아에 전념했고 그 후에는 다시 직장 생활에 복귀하여 바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죠. 이혼을 하면서 남편에게서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돈을 내어준 것이 아까웠는지 아니면 곧 다가올 횟수아줌마와 딸과의 화려한 미래에 취해 있었는지 저와 제 아이를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가짜 부잣집 딸 이주연에게 속아 넘어가는 꼴을 팝콘을 먹듯 관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게는 제 딸아이와 함께하는 맑고 건강한 현재가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혼 후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잘 살아가고 있던 제게 과거 저와 전 남편 최성식을 처음 소개해 주었던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시댁의 괴롭힘과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괜히 소개해줘서 제가 불행해진 것 같다며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자책했던 친구였어요. 사실 결혼이든 뭐든 제가 선택한 거라서 그 친구가 저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없었죠. 저는 괜찮다고 내 선택이니 내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나한테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고 했었고 그 후로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화를 건 친구의 목소리는 어이없음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서윤아, 너 지금 바빠? 안 바쁘면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배꼽이 다 빠질 지경이야. 니네 전 시어머니 있잖아. 그 혜숙 아줌마라는 그 아줌마랑 어제 대낮에 동네 길바닥에서 아주 머리채를 잡고 치고받고 싸우고 경찰차 출동하고 동네가 떠나가라 생 난리가 났었대. 우리 집도 거기 살잖아. 어제 듣고 얼마나 놀랬는데. 친구네 본가도 마침 저희 시댁과 가까웠거든요. 길거리에서 두 중년 여성이 벌인 난투극 때문에 동네가 다 시끌시끌했다는데 그 난투극의 주인공이 바로 저의 전 시어머니와 그리고 이주연의 엄마 혜숙 아줌마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했죠.
제가 미행을 통해 알아냈던 것처럼 이주연 모녀가 반지하에 살며 외제차를 끌고 부자 행세를 하던 사기극을 전 시어머니가 결국 눈치채고 분노하여 엎은 것이라 짐작했죠. 하지만 친구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그 난투극의 전말은 제 얄팍한 예상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전 시모와 전 남편 역시 이주연 모녀를 똑같이 속고 있었던 이른바 사기꾼과 허언증 환자의 쌍방 기만극이 그 진짜 내막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이주연과 해숙 아줌마의 정체는 단순히 허영심 많은 모녀 수준이 아니라 질이 아주 나쁜 범죄자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호주의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대박이 났다는 이주연의 친오빠는 호주 현지에서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아니라 한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다니던 악질 사기꾼이었다고 했죠. 이주연의 오빠는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들과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수출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거짓말을 쳐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들이 한동안 떵떵거리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 행각은 결국 꼬리를 밟혔고 이주연의 오빠는 호주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죄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빠가 감옥에 들어가고 투자금을 떼인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하자 해숙 아줌마와 이주연은 오빠가 빼돌려둔 남은 사기 자금을 챙겨 한국으로 야반도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그 모녀는 자신들의 죗값을 갚기는커녕 그 훔친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외진 동네의 낯선 반지하방을 월세로 구했죠. 주거비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밖에서는 훔친 돈으로 명품을 휘두르고 사모님 행세를 하며 또 다른 호구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주연의 화려한 스펙 역시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가 호주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한국에 들어와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 기업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들어간 1년짜리 단기 파견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기꾼 모녀의 레이더망에 아주 완벽한 호구 하나가 걸려들었는데 그게 바로 제 전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은 이주연 모녀가 저희 전 시댁을 훌륭한 호구로 타겟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역시 그들에게 완벽한 구라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 시댁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공장이 넘어가 가세가 기운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예전 사모님 시절을 잊지 못해 회원비도 비싼 친목 모임에 계속 나갔죠. 그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다른 졸부 사모님들에게 기가 죽기 싫어서 마치 아직도 남편의 공장 부지가 꽤 많이 남아있는 알부자인 것처럼 허풍을 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최성식의 직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뻥을 튀겼습니다. 최성식은 분명 변호사 사무실의 행정직원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모임에서 아들 직업을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요 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주변 사모님들이 당연히 아들이 변호사인 줄 알았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굳이 정정하지 않고 묵인하며 변호사 어머니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전 남편 최성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주연을 만나 데이트를 하면서 이주연이 자신을 능력 있는 로펌 변호사로 대우하며 우러러보자 그 허영심에 취해 자신이 사무장이라는 사실을 끝내 밝히지 않았던 거죠. 저와의 이혼을 서두르면서 주연이가 내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준다고 떠벌렸던 것은 사실 그녀가 자신을 변호사로 오해하고 치켜 세워주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본인 스스로가 심취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호주에서 도망쳐온 빈털터리 사기꾼 모녀와 과거의 영광에 미쳐있던 전 시어머니와 변호사 사칭을 즐기던 전 남편은 서로가 서로를 완벽한 부자와 엘리트로 착각한 채 동상이몽의 거짓말 속에서 탐욕을 키워가고 있었던 셈이었죠. 그들의 이 코미디 같은 거짓말이 박살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쫓아내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두 집안 사이에 이주연의 엄마인 햇숙 아줌마가 먼저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호주에 있는 우리 아들 사업을 한국에 크게 론칭하려 하는데 사돈댁도 그 훌륭한 자산 좀 묵혀두지 말고 투자하시라. 변호사 사위가 나중에 회사 법무이사로 들어오면 완벽하지 않겠느냐라며 은근슬쩍 투자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내쫓으며 위자료로 전세금을 빼준 탓에 당장 융통할 큰 돈이 없었지만 예비 며느리의 의리의리한 뒷배를 놓치기 싫어 무리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남은 집까지 담보로 잡아 이주연 모녀에게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건넸다고 합니다. 전 남편 역시 미래의 처남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들에게 돈을 바쳤죠.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를 장만할 시기가 다가오자 양쪽 모두 핑계를 대며 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댁이 부자니 신혼집은 강남에 하나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주연 모녀는 투자로 돈이 다 묶였으니 변호사 아들 둔 사돈댁이 집을 해달라며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심을 품게 된 두 집안이 서로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서로가 완벽한 빈 껍데기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주연이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라 파견직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의 친오빠가 호주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전남편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반대로 전남편이 변호사가 아니라 일개 사무장일 뿐이고 시어머니 역시 알부자가 아니라 대출빚에 허덕이는 평범한 노인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주연 모녀 역시 경악했고요.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두 집안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만나 대판 싸움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기꾼과 허언증 환자라고 외치며 뒤엉켜 싸운 것이었죠. 싸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악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하여 그들을 떼어놓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흙탕 싸움은 경찰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떼이고 이주연의 정체를 알게 된 전남편은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는 이주연이 파견직으로 다니고 있던 그 대기업 건물 로비로 쳐들어가 이 여자 호주 사기꾼 집안이다, 남자들 등쳐먹는 꽃뱀이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워 이주연은 해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주연 역시 복수심에 불타 전 남편이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속 변호사에게 이 사람이 여기 로펌 변호사인 척 사칭하고 다녔다고 다 폭로한 것이었죠. 변호사 사칭은 법조계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문제였기에 전 남편 역시 그날로 사무실에서 해고당했고 심지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가짜 부자 며느리를 얻어 모임에서 떵떵거리려던 시어머니는 대출빚만 잔뜩 떠안은 채 그 망할 친목 모임의 소문이 쫙 퍼져 얼굴조차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허영심과 사기로 뭉친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려다 결국 서로의 인생을 완벽하게 찢어발기고 벼랑 끝으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친구에게 그 기나긴 난투극과 파멸의 전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블랙 코미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불륜과 시어머니의 멸시를 마주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목 챙겨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의 그 단호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저와 제 아이를 그들의 완벽한 파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낸 신의 한 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매트 위에서 평화롭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제 예쁜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지우라며 돈을 건네려던 잔인한 할머니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핏줄을 내팽개친 아빠 없이도 제 딸은 저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맑고 구김살 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탐욕의 환상에 눈이 멀어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었지만 저는 그들의 배신 덕분에 제 인생의 진짜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제 딸 앞에는 이제 그 어떤 거짓이나 허영도 침범할 수 없는 정직하고 평화로우며 당당한 삶을 꾸려나가려 합니다. 저의 기막힌 이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명이라 믿었던 남자를 위해 제 청춘과 삶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지만 결국 가장 처절하고 추악한 배신을 겪어야만 했던 30대 여자 박혜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부의 연을 맺으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누며 늙어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저 역시 그 평범하고도 숭고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쏟아부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상대방에게는 그저 필요할 때 빼먹고 버리기 좋은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길고도 끔찍했던 지난 시간들을 차분히 털어놓아 보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고깃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자라던 어느 날 저희 엄마의 오랜 고향 친구라는 선옥 아줌마가 저희 고깃집에 일을 하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옥 아줌마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갈 곳이 없어 막막한 처지였죠. 그녀에게는 저보다 2살이 어린 황지호라는 이름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정이 딱했던 저희 부모님은 선옥 아줌마 모자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큰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선옥아, 월세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고깃집 건물에 딸린 작은 방 하나 비워줄 테니까 거기서 지내. 밥도 식당에서 먹고 번듯한 전세 얻어 나갈 때까지 돈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안 잊고 일 열심히 할게. 그렇게 선옥 아줌마와 지호는 저희 고깃집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식당에 남는 고기나 반찬을 수시로 챙겨주셨고 생필품이 필요할 때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그 모자를 따뜻하게 거두어 주셨죠. 그때 제 나이가 18살, 지호의 나이가 16살이었는데요. 선옥 아줌마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 지호의 학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너 대학 보낼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냥 일찍 공고 들어가서 기술 배워. 빨리 취업해서 돈 버는 게 우리 모자가 살 길이야. 알아들었지? 하지만 지호는 선옥 아줌마가 공부를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정말 좋고 늘 1등을 하는 머리가 비상한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공부에 욕심도 많았죠. 저 역시 학교에서 공부를 꽤 하는 편이었는데 지호는 잘 모르는 문제들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 문제집을 들고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누나, 나 이 문제 한 번만 알려주면 안 돼? 물어볼 사람이 누나밖에 없어. 지호, 너 머리 진짜 좋다. 이거 고등학생 선행학습 수준인데 이걸 혼자서 다 풀었어? 이리 와봐. 누나가 알려줄게. 저는 똘똘하고 싹싹한 지호가 친동생처럼 짠하고 기특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식당 한 구석에 상을 펴놓고 지호의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호의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직접 선옥 아줌마를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선옥 씨, 지호 저 녀석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저런 똑똑한 애를 돈 없다고 공고해 보내면 절대 안 돼.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밀어줘야지. 당장 학원 보낼 돈 없으면 우리가 조금씩 보태줄 테니까 애 대학 갈 때까지 꼭 공부시켜. 저희 부모님의 적극적인 설득과 작은 경제적 지원들 덕분에 지호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식당 참모의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선옥 아줌마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훈장이 되었습니다. 지호가 의대에 진학하게 되면서 선옥 아줌마는 저희 식당을 그만두고 지호를 따라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족과 선옥 아줌마 모자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뜸해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꽤 이름 있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가게에 갔는데 뜻밖의 손님이 와 있었어요. 바로 지호였죠. 교복을 입고 제게 수학 문제를 묻던 앳된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키가 훌쩍 크고 안경을 쓴 아주 번듯하고 늠름한 어른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지호야, 어머, 너 진짜 몰라보겠다. 완전 어른이 다 됐네? 여기 웬일이야? 나 이번에 의사 국가고시 합격했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올라오게 돼서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감사 인사도 드리고 누나도 볼 겸 왔지. 저희 부모님은 마치 친아들이 출세라도 한 것처럼 지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호는 그날 이후 시간이 날 때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거나 식당에 놀러 오며 저와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적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던 터라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그리고 어느 날 지호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혜정 누나, 나 사실 예전부터 누나 좋아했었어. 나 이제 누나 평생 책임질 수 있는 번듯한 남자 됐는데 나랑 진지하게 만나볼래? 저는 그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그를 동생이 아닌 듬직한 한 명의 남자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깊어져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지호의 어머니인 선옥 아줌마는 저를 썩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혜정아, 너희 가족한테는 늘 고맙게 생각해. 근데 솔직히 우리 지호 정도면 병원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집 여식도 만날 수 있는데 평범한 회사원이 너랑 덜컥 결혼한다니까 좀. 어릴 적 단칸방 신세를 지며 저희 부모님이 학비까지 도와주었던 과거는 까맣게 잊은 채 의사 아들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목에 빳빳하게 힘을 주고 저를 평가지라는 선옥 아줌마의 태도에 적잖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저 역시 지호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참 힘들게 성사된 결혼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한 지붕 아래서 살다 보니 남편의 실체는 제가 기대했던 다정하고 듬직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편은 지독하게 게으르고 이기적이었어요. 병원 일이 바쁘고 고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맞벌이였기에 퇴근 후 파김치가 되는 것은 회사에 다니는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남편은 너무 힘들다며 집안일도 일절할 생각도 없었고 저에게 늘 정성스러운 식사를 차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남편을 이해하고 배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내조했죠. 그럼에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자금은 온전히 제가 모은 돈과 저희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한 것이었는데요. 시댁이나 남편은 단돈 10원 한 장 보탠 것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저보고 결혼 잘한 줄 알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혜정아, 너 진짜 복 받은 줄 알아라. 우리 지호 같은 남편을 다 얻고. 내가 다 부럽다. 너 알고 보면 우리 지호 떡잎부터 알아보고 의사 만들어서 꼬시려고 수작 부린 거 아니니? 농담을 가장하여 진담으로 뱉어내는 그 날선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푹푹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남편의 어머니니까 라며 겉으로는 좋게 좋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위태롭지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던 남편이 레지던트 3년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병원에서 당직을 서던 남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달려간 병원에서 남편은 병을 진단받게 되었죠. 발작성 어지러움과 심한 구토, 평형감각 상실을 동반하는 희귀병입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완치가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언제든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술칼을 잡아야 하는 의사에게 언제 손이 떨리고 어지러워 쓰러질지 모르는 이 병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출근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의사로서의 커리어가 이대로 끝이 났다는 공포와 절망감에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 내렸죠.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삶은 처절한 투병 생활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끔찍한 어지럼증 발작에 남편은 화장실까지 갈 새도 없이 거실 바닥과 침대 위 온 집안의 구토를 쏟아냈거든요. 저는 자다가도 비명소리가 들리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남편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남편이 개어낸 토사물을 묵묵히 맨손으로 치우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혜정아, 나 어떡해. 나 이제 끝났어. 겨우 의사 됐는데 이대로 방구석에 처박혀서 썩어가야 해? 나 무서워. 나 살기 싫어. 남편은 병에 대한 공포와 깊은 우울감에 빠져 밤마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꽉 부둥켜 안고 밤새 함께 울어주었어요. 지호야,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의사 못하면 어때? 내가 돈 벌어서 당신 평생 먹여 살리면 돼. 당신 옆에는 내가 있잖아. 내가 어떻게든 당신 지켜줄 테니까 제발 무너지지만 마. 응?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부부였기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늘 함께 짊어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제 온 생명력을 다 바쳐서라도 그를 돌보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극진한 헌신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혜정아, 내가 널 며느리로 안 받았으면 우리 지호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맙다. 네가 진짜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미안하고 고맙다.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남편과 비슷한 병명을 가진 환우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수시로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했고 밤을 새워가며 희귀병에 관련된 국내의 의학 논문들을 샅샅이 뒤져 번역하며 읽었습니다. 이 병에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철저한 식단 관리와 생활습관 교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완벽하게 케어하기 위해 그토록 힘들게 들어갔던 대기업 직장마저 미련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시간 조절이 자유롭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남편의 곁을 24시간 지켰죠. 밤낮으로 남편의 체질과 병증에 맞는 식재료를 연구하여 정성껏 건강식을 차려냈고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차를 몰고 응급실을 오가며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물론 전문병원의 꾸준한 약물 치료가 가장 컸겠지만 제가 옆에서 해준 식단 관리와 정서적인 지지가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데에는 남편 본인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기적처럼 남편의 발작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을 복용하며 무리 없이 일상생활과 출근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무사히 레지던트 수련을 마쳤고 원하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한 병원의 페이닥터로 번듯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프리랜서로 일하며 쌓았던 경험과 인맥을 발판 삼아 작은 개인 사업을 차렸죠. 남편의 무서웠던 병도 안정을 찾았고 제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며 그동안 저희 부부가 흘렸던 눈물과 고생을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볕이 잘 드는 넓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모든 시련이 끝나고 행복만 남았구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신의 장난인지 운명은 참으로 잔인하게도 방향을 틀어 이번에는 저의 멱살을 쥐고 끔찍한 불행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던 날 이사를 하며 인테리어를 챙기고 짐을 정리하는 모든 과정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느라 바빴기에 저는 혼자 무거운 짐들을 나르며 무리를 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사하느라 몸살이 난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의 근육과 관절이 부서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뾰족한 칼로 살을 잘게 저미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가보게 되었고 수많은 검사 끝에 내려진 제 병명은 섬유 근육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진 곳이 없어 멀쩡해 보이지만 환자 본인은 끔찍한 고통을 느끼는 병이었어요.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아 환자가 그 고통과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아주 무서운 난치병이었죠. 저는 하루아침에 지옥 한가운데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칼로 살을 저미는 듯한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 저는 매일 독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독한 약의 부작용은 처참했습니다. 제 몸무게는 순식간에 10kg이 넘게 불어났고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부어올랐습니다. 매일 약 기운에 취해 멍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드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가 되었어요. 당연히 제가 애써 키워왔던 개인 사업도 전면 스톱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육체의 고통이나 사업의 실패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투병 과정에서 가장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저는 잘 다니던 회사까지 미련 없이 그만두며 그의 간병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남편은 병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라며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아파서 쓰러지니 남편이 보인 태도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했어요. 당연히 저는 남편에게 병원을 그만두고 제 간병만 신경 써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헌신했던 것만큼 똑같이 돌려달라고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퇴근하고 돌아와 오늘 하루는 좀 어땠어? 몸은 괜찮아? 라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픈 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밤새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저를 보살펴주기는커녕 남편은 베개를 집어들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 진짜. 나 내일 아침 일찍 수술 들어가야 해. 아, 잠 좀 자자, 제발. 계속 그렇게 앓는 소리 낼 거면 내가 딴방 가서 잘게. 아, 진짜 피곤해 죽겠네. 그는 끙끙 앓는 저를 홀로 안방에 버려두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취해 잔뜩 붓고 살이 찐 얼굴로 누워있는 저를 보며 그는 안쓰러워하기는커녕 비수를 꽂았습니다. 내 동료 의사 와이프들은 다들 자기 관리 쫙 해서 엄청 우아하고 예쁜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잔뜩 부은 이 면상만 보면 진짜 한숨부터 난다. 본인이 희귀병으로 온 집안의 구토를 쏟아낼 때 묵묵히 토사물을 치워주고 커리어를 포기하며 살려놓은 아내에게 할 소리인가요? 남편은 저를 아픈 아내가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짐짝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방치하더니 급기야 어느 날부터는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이혼해.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혼을 입에 올려? 네가 쓰러져서 다 죽어갈 때 너 살려놓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내가 좀 아프니까 꼴보기 싫다고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거야?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며 절대 이혼은 안 해준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출근을 하고 난 뒤 식탁 위에 켜두고 간 노트북에서 카톡 하는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비몽사몽 약기운에 취해 물을 마시러 나왔던 저는 화면 보호기가 꺼져 있는 남편의 컴퓨터 메신저 창을 무심코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니터 화면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죠.
남편은 최다은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창에는 짐승들처럼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최다은이 남편에게 보낸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었죠. 불륜도 모자라 임신까지.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커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죠. 저는 며칠을 끙끙거리며 알아누웠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마음은 더 아팠죠. 남편은 의뢰 제가 평소처럼 아픈 것이라 생각해서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앓은 뒤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바람피는 여자가 누군지,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했죠. 나중에 뒷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최다은은 남편이 일하고 있는 병원의 병원장 친조카였습니다. 그녀의 부모 역시 도심에 번듯한 상가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재력가였고 최다은 본인은 패션 브랜드 회사에 다니고 있더군요. 집안에 돈이 많은 여자다 보니 야망이 넘치는 남편에게는 정말 혹할 만한 상대였겠죠.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 불륜 증거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병원장 조카랑 바람이 나서 이혼 요구한 거지? 네가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너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긴 게 나야. 근데 어떻게? 제가 악을 쓰며 따져 묻자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아주 뻔뻔하고 악랄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한테 간병해달라고 협박했어? 네가 네 맘대로 직장 그만두고 간병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생색을 내고 지랄이야? 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 나 다은이랑 만나. 솔직히 나도 이제 번듯한 전문의인데 언제까지 약에 절어서 퉁퉁 부은 네 병수발이나 들면서 내 발목 잡혀 살아야 해? 나 그렇게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집에 와서 네 얼굴 보는 것조차 이제 지긋지긋해. 저는 무너질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란 놈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치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곧장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와의 결혼을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제가 헌신적으로 아들 간병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고 마음을 많이 열었거든요. 그래서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죠. 시어머니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남편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지우 씨가 바람이 났어요. 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병원장 조카랑 바람이 나서 저보고 이혼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발 지우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대답은 남편의 불륜보다 1000배 만배는 더 충격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저기 혜정아, 네가 먼저 말하니까 나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우리 아들 장래를 위해서라도 네가 이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제 길을 의심하며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다 알고 계셨어요? 나도 얼마 전에 안 거야.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호 씨를 뭐라고 해야지 저한테 이혼해 주라고요? 너도 알잖니. 우리 지호랑 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지호 이제 겨우겨우 의사 만들어놨잖아. 아, 그럼 그에 맞는 여자 만나서 지호도 앞으로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 너 몸도 많이 아프다고 하고 우리 지호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저는 경악스러운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혜정아, 이건 하늘이 우리 모자한테 주신 기회야. 아, 병원장 조카의 건물주 딸이라잖니. 어머니, 그럼 저는요? 지호 병간호하느라 커리어 다 끊기고 몸까지 망가진 저는요? 시어머니는 표정을 싹 바꾸더니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니, 네 몸 망가진 게 왜 지호 탓이야? 그건 그냥 네 몸이 허약한 거지.
네? 물론 네 은혜는 고맙게 생각한다. 지호 그동안 간병 잘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어쩌겠니? 지호 마음이 더 이상 네가 아니라는데. 아휴, 나도 속상하다. 그러게 너는 왜 아프고 그래? 애라도 낳았으면 이 정도는 아닌데. 걔는 우리 지호 애까지 가졌단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임신까지 한 애를 어떻게 모른 척하니? 네가 지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만 놔줘. 응? 라는데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며 시어머니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몸이 아픈 것도 지옥 같았지만 제 청춘을 다 바친 남편과 시어머니의 끔찍한 배신은 제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불륜 사실을 저에게 들킨 이후 아예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집에서 생활하는 것 같았죠. 저는 홀로 빈집에 덩그러니 남았는데 너무 비참해서 콱 죽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억울하고 참담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남편의 불륜녀인 최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최다은은 제 연락을 무시하고 아예 만나주지 않으려 했어요. 저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그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네가 안 만나주면 네가 일하는 패션회사 로비로 찾아갈 거야. 유부남이란 불륜 저질러서 임신까지 한 쓰레기라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싹 다 폭로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그제야 최다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평판이 깎이는 것은 두려웠던 모양이었는지 알겠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최다은은 저와는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아주 세련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황당하고도 기막힌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저 지호 오빠랑 결혼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바로 끝낼게요. 사실 끝내고 말고 할 정도의 사이도 아니에요.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네가 황지호 임신까지 한 거 내가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남의 가정 다 박살내놓고 장난해? 제가 언성을 높이자 최다은은 한숨을 내쉬며 기가 막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임신이요? 사실은 황지호 애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걸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원래 집안끼리 약혼한 남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잠깐 싸우고 파혼 한 해 만에 하던 홧김에 지호 오빠랑 그냥 가볍게 몇 번 만난 것뿐이에요. 저도 좀 욱하는 마음에 엔조이 정도요. 근데 생각보다 속궁합은 잘 맞아서 몇 번 만났는데 그러다 약혼남이랑 다시 화해했고 내년 봄에 결혼식 올리기로 했거든요. 지호 오빠는 슬슬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임신 테스트기 2줄이 뜬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시기를 착각해서 지호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린 건데 나중에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찍고 주수를 제대로 따져보니까 제 약혼남 애더라고요. 뱃속에 애 지호 오빠 애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가볍게 만난 거라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호 오빠도 유부남이니까 그냥 적당히 서로 놀다가 본인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쿨하게 끝낼 줄 알았죠. 이렇게 본처랑 이혼한 애 만회할 줄은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안 만났고요. 저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녀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애초에 황지호를 진지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약혼남이랑 틀어져서 홧김에 만났다는 겁니다. 애도 황지호 애가 아니고요. 황지호랑 애초에 잘 될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그 말에 상간녀는 조금 어이없다는 듯 픽 웃더라고요. 솔직히요. 흑수저 개척 용에다가 언제 쓰러져서 거품 물지 모르는 희귀병 환자잖아요. 황지호. 심지어 이혼나. 제가 미쳤다고 그런 하자투성이 남자랑 결혼을 하겠어요? 그냥 저도 홧김에 제가 잠깐 미친 거죠.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간녀는 저를 힐끗대더니 말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해요. 대신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괜히 상간소송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계산이 섰습니다. 저는 그 상간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위자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것 같니? 나 돈 필요 없어. 네가 내 가정 박살 낸 것만큼 나도 네 회사랑 네 약혼남한테 네 더러운 실체 싹 다 까발릴 거야. 나 지금 죽을까 아니면 다 터트릴까 고민하다가 온 거거든? 그러니까 나 막을 생각하지 마. 제가 이를 갈며 말하자 그녀의 여유롭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조용히 끝내줄 건데요? 그쪽이 원하는 게 뭔데요? 저 그렇게 진지한 관계도 아니었다니까요? 그쪽 남편 만나지도 않을 거고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드린다고요. 진지한 관계도 아닌데 남의 가정을 파탄내. 넌 이게 다 장난이니? 진짜 골치 아프게 됐네. 제가 어떻게 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실래요? 그래도 그쪽이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대로요.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뭔데? 네가 말해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고민하더니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엄청난 카드를 던졌습니다. 황지우한테 엄청난 배신감 느끼시죠? 당연하지. 그럼 그 인간 의사 가운 벗길 수 있게 해드리면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황지우 몇 달 전에 우리 삼촌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하나 냈어요. 근데 삼촌이 병원 차원에서 덮어주고 합의를 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명백한 의료 과실이고 수술실 CCTV랑 조작하기 전 진료 기록 원본 우리 삼촌네 병원에서 다 들고 있어요. 사모님이 조용히 입 다물고 물러나 주시면 제가 삼촌한테 말해서 황지호가 낸 의료사고 싹 독박 씌워서 징계 때리고 소송 걸어 버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저를 짐짝 취급하며 조롱하던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살려놓았더니 내가 아프자마자 나를 버리려 했던 파렴치한 인간. 최다은이라는 썩은 동아줄에 목숨 거는 그 인간. 그런데 그 동아줄이 목을 매는 올가미가 되어 그를 질식시킬 수 있다면 저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을 끝장낼 수 있다 이거지? 네, 대신 저만 건들지 않는다면요. 좋아, 약속 지켜.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대신 지금 집 내 지분이 훨씬 많이 들어간 거 알지? 지금 집 내 명의로 돌려. 사실 당신 지분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 그리고 당신 유책사유니까 당신하고 그 여자 위자료 다 해서 8천만 원 일시불로 내놔. 그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남편은 제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알았어. 위자료 8천? 당연히 줘야지. 걱정 마. 집도 당신 가져. 애초에 나는 얼마 보태지도 않았는데 뭐. 남편은 지체 없이 대출을 내어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합의를 마친 후 병원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죠. 저는 신혼집을 정리한 돈과 위자료를 합쳐 집을 새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죠.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악착같이 병원 다니고 건강 관리를 하며 독하게 살아내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죽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이 확정된 날 밤 저는 최다은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정리 끝났어. 네가 그때 한 약속 바로 지켜. 아니면 네 약혼남이랑 너네 회사에 곧바로 다 알리고 인터넷에도 올려버릴 테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저와 이혼 후 남편 황지호의 삶에 그야말로 처참한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최다은은 제가 요구한 대로 저랑 이혼 후 남편에게 헤어짐을 고했어요. 남편은 처절하게 매달린 모양이지만 최다은은 단칼에 끊어낸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최다은이 말한 것처럼 병원에서 감춰주었던 남편의 의료사고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진료기록 원본과 수술실 정황 등 남편의 명백한 과실 증거를 피해자 측에 넘겨주며 책임을 전적으로 황지호 개인의 단독 과실로 덮어 씌워버린 것이죠. 남편이 병원 몰래 개인적으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것처럼 해서요. 피해자 유가족들은 남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병원 역시 남편을 즉각 해고하며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여자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각종 소송으로 의사면허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앉게 된 황지호. 연속된 불행은 그 나약한 멘탈을 완전 나가버리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보낸 최다은이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한 모양이었어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남편은 최다은을 향해 끔찍한 복수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최다은과 불륜을 저지를 당시 그녀 몰래 찍어두었던 수위 높은 잠자리 영상과 사진들을 핸드폰에 꽁꽁 숨겨두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걸 최다은의 약혼남과 약혼남의 가족들에게 보내버린 모양이에요.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한 자멸이었습니다. 최다은의 약혼남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당연히 결혼은 파토가 났죠. 최다은은 그 일로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남편 황지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뜯어먹는 진흙탕 개싸움. 남편 황지호는 의료사고에 이어 불법 촬영물 유포라는 파렴치한 성범죄 전과까지 추가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죠. 이어지는 법적 공방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이어지다 보니 남편의 병은 재발한 모양이고 다시 발작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의 우물을 묵묵히 치워주며 밤새 다독여주던 박혜정이라는 아내는 없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모든 것은 끝났으니까요. 제가 섬유 근육통으로 약에 취해 끙끙 앓을 때 네 면상만 보면 한숨이 난다며 저를 짐짝 취급하고 이혼을 종용했던 남편. 자신의 화려한 앞날을 위해 저의 헌신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그 인간은 지금 의료사고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끔찍한 희귀병의 고통 속에서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반면 끔찍한 통증 속에서도 제 존엄을 지키고 버텨냈던 저는 이혼 후 마음이 편안해진 덕분인지 병세도 많이 호전되어 약의 용량을 줄여가며 조금씩 예전의 건강한 삶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불어났던 살도 빠지고 다시 제 사업을 조금씩 돌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죠. 내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죽어갈 때 피눈물을 흘리고 곁을 지켜준 저를 가장 잔인하게 내쳤고 그 결과 인생이 뒤바뀌긴 했습니다. 가장 밑바닥, 가장 끔찍한 최악의 지옥으로 말이죠. 운명이라 믿었던 제 청춘의 헌신은 처절한 배신으로 끝이 났지만 저는 그 대가로 쓰레기 같은 인연을 완벽하게 도려내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에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저의 온전한 행복과 건강만을 위해 이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